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오늘 감염인의 나의 인권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그런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있는 곳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전업 공익인권 변호사 단체입니다. 저희는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심 가치가 되고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꿈꾸고요.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그리고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수단으로서는 공익인권 소송, 입법 정책적 개입,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관련해서 장애 인권이라든가 성적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심적으로 이제 감염인 인권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점차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인권 알아보기라는 주제를 위해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란? 이라는 이 질문에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권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염인의 인권은 무엇일까요? 감염인의 인권 역시도 우리 감염인으로서 당연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감염인 역시도 이런 인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당연하겠죠. 그 인권에는 권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권리가 있다면 너희들의 의무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는 서로 그 담지하고 있는 주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감염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를 실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에 맞는 나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할 수 있는 이 권리라는 것은 우리는 에이스 카드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권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권리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이스 카드로서의 권리, 나에겐 인권이 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 의무를 그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과연 그럼 이런 의무를 부담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크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감염인의 인권 역시도 또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를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흔히 이 네 가지의 이제 이 권리에는 네 가지 의무가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국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존중 의무입니다. 존중 의무라 하면 국가는 이 감염인이라고 해서 혹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염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잡혀간다거나 격리시킨다거나 군대에서 뭐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로부터 이 나의 권리가, 나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보호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호한다는 것들은 누군가 나의 인권을 침해할 때 국가는 그 가운데에 서서 누군가가 나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충족할 의무도 있는데요.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 내가 감염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생활상의 권리라든가 건강할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국가가 노력할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진한다는 것은 충족과 비슷하게 이 사회적으로 이 감염민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증진할 것인가
대해서 이 국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책임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기관들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인권이라는 것들은 소수자와 약자 중심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자와 약자일수록 인권을 침해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로서 또는 약자로서 그리고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담지해야 되는 의무의 주체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이런 인권 보장의 요구를 보다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의 권리, 나의 인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의 권리일까? 나의 인권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무엇인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다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권리 또는 인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이 또 국제인권법이 말하고 있는 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권리가 되고 새로운 인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인으로서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내가 차별당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국가나 사회가 조금 더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인권이 있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권들, 내가 또 병원에 갈 권리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감염인의 인권이라고 한다면 사실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떠한 인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감염인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생명권. 당연히 감염인이라고 해서 생명을 박탈당하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인다거나 죽음에 가까워진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는 이 감염인이라는 이제 그 소수자는 이제 건강과 관련한 어떤 이제 약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면서 이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겠죠.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하는 것은 입고 먹고 자고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들, 그리고 적절한 생활을 할 권리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라든가 사회적 조건, 그리고 편견에 시달리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하고 적절한 생활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노동권이라고도 하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감염인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배제된다거나 혹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육은 우리가 일을 한다거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권 역시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등권.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받거나 취급받는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에이스 카드로서의 바로 이 평등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감염인이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된다거나 혹은 갇혀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만큼 우리는 거주와 이주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특히 감염인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게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지 혹은 알리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정보를 알리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알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HIV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있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알린다면은 그 범위를 정해서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산권,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려서 살아가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런 권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권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것에 이렇게 권리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제 에이스 카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나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국가가,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권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가 권리를 좀 더 많이 외치고 인권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법률에서 가장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바로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인권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인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함부로 혹은 그냥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관심이 없는 혹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소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이 맞는지 아닌지, 나의 권리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지위라는 것은 힘이 작고 목소리가 작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인권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회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는 이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의 권리를 많이 외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전에 국가나 사회는 우리가 먼저 요구하기 이전에도 그 권리를,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리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먼저 소수자가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다가가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보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감염인 인권에 관한 법들을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염인 역시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누리기 때문에 특별히 감염인에만 특정 지어져서 만들어지는 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염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혹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법들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민법입니다. 이 민법은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법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인권을 침해한 그 가해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형법을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인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내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장애를 입는다거나 혹은 뭐 물건을 빼앗긴다거나 물건이 부서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는 형법을 통해서 폭행이라든가 장애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말한 저 형법에는 그 형법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제 법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형법 넓은 의미에서 형법, 즉 형벌 조항은 굉장히 많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볼 에이즈 예방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형벌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조항 역시도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형법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고 혹은 침해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로 가져온 것은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뭐 그 징계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떤 조건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차별을 받을 때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이 기본적인 노동법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법 말고 보다 직접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혹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이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신분, 출신 지역,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학력,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등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에 이것을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력이라면 병의 이력의 줄임말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떠한 건강과 관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을 받지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규율하고 있냐라고 보면요.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고용입니다. 이 고용의 의미는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라고 고용에 대해서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서는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어떤 행위들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서 감염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넣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조사하고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한 주체들에게 일정한 권고와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법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감염인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법률은 개인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모두를 이제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23조에서
민감 정보라고 해서 몇 가지 정보들은 더 특별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23조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뭐 개인, 친구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일반적인 기업체 혹은 어떤 동아리의 뭐 총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의료를 이제 관리하는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모두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는 특히 건강에 관한 정보, 제가 굵은 글씨로 적었는데요. 이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민감 정보를 하는데요. 이것은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즉, 이 건강에 관한 정보, 내가 HIV 감염이라는 사실, 혹은 이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마음대로 수집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건소에 어떤 질병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호에서 보면, 법령에서 뭐 민감 정보의 처리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이제 국가기관이 거기에 따라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1호를 보시면 정보 주체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알리고 특별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수집도 이용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또 다른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제59조인데요.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2호를 보시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이 혹은 병원 간호사가 혹은 동사무소 직원이 이 업무상 알게 된 이런 나의 감염에 관한 어떤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다면 그것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겠죠.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면 지키지는 않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 벌칙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71조 벌칙조항에서는요, 3호에서 23조를 위반해서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호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벌칙조항은 상당히 강력한 벌칙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에이즈 예방법, 정식 명칭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인데요. 그것을 줄여서 저희는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이즈 예방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법 제7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1호에서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염인의 진단,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지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제26조를 26조를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교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서 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즈 예방법에도 특별히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써 다시 한번 이러한 정보 누출이 없도록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8조 2회를 보시면 검진 결과의 통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검진 결과에 또 통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렸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법이다 혹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부당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검진 결과의 통보와 관련해서 에이즈 예방법은 첫 번째로 검진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에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 양성, HIV 양성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알려주기로 했었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 친구에게 누구냐, 친구냐, 이 사람은 뭐 HIV 양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조항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이나 교정시설 하면 교도소라든가 구치소 이런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자기가 또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 통보든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V 검진을 했을 때 이 결과는 절대 타인이 알 수 있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거나 그래서 안 되고 면접을 기본으로 해서 혹은 뭐 아주 은밀하게 둘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경우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편으로 보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 조항에서 좀 가져온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이 사망 때문인데요. 이 사망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그 사업주가 너는 혹시 HIV 감염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7조를 보시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나에게 HIV 검진 결과를 내놓아라 라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에이즈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는 또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의료법을 가져와 봤는데요. 워낙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료법에서는 제15조에서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HIV 감염이라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한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이제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건화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운다기보다는 이 병원에서 거부를 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어서요.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적어도 이 의료법 조항을 우리가 알고 진료 거부한다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 그걸 통해서 형사처벌이라든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법률 위반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했을 때 이런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즉시 권리 주장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 당했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고 충격도 받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즉시 권리를 주장할 즉시 그 현장에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알리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감염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처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의 인권을 침해했고 이것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는 것들을 알림으로써 그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첫머리에서 꺼내는 이유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사과를 하고 그 사람 역시도 다시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즉시 권리 주장하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어떤 침해가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소수자이고 소수자로서의 지위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또 굉장히 많이 충격과 뭔가 힘듦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권과 나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부터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 권리를 조금씩 주장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건 역시도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권단체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인권단체라고 하면 HIV, 에이즈 감염인과 관련한 인권단체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조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도 이제 감염인과 관련한 인권 활동들을 벌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화한다거나 언론화하는 것. 물론 이거는 인권단체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어떠한 언론사에 제보를 준다거나 하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권단체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을 모아본다거나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는 인권침해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대답을 내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공식적인 구제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구제기구의 예시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공공기관, 일반적인 회사나 기업체는 안 되지만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한 이 첫 번째 말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는 국가이건 공공기관이건 일반적인 사람이건 회사이건 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 인권침해라든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생명권이라든가 건강권이라든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인권침해가 있을 때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하면 이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서 내가 감염인으로서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진정함으로써 어떠한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피해 회복이라든가 원상 회복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차별을 한 사람, 인권 침해를 한 기관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을 받는다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이것이 인권 침해와 차별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인권 침해나 차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고 다른 기관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한다거나 노동과 관련한 사건, 그러니까 즉 고용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찾아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 문제가 있을 때는 의료 문제 조정 중재원이라든가 하는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된 내가 어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한국 소비자원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인권을 지켜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수단으로 가져온 것은 법적 대응인데요. 이 법적 대응으로서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고소하거나 고발을 통해서 그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료법을 위반한다거나 에이즈 예방법을 위반한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처벌을 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 역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손해들을 배상하라라고 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된다거나 그 상대방을 찾아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민사소송 역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이 헌법소송이라는 것은 이 HIV 감염인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적이거나 위헌적인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의 위헌성을 그리고 어떤 국가기관 어떤 행위가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국가기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송 그리고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네 가지 이 수단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단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한 이제 이 순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순서로 이 인권 침해 대응 방법들을 이렇게 적어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권 침해가 있을 때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면 즉시 현장에서 나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써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즉시 권리 주장하기. 그리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우리 인권단체에서 조력을 요청해서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 그리고 우리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이러한 국가기구를 통해서 구제기구를 통해서 이런 조금 더 간이한 절차로 이 인권 침해를 이제 구제를 얻어보는 이런 시간들 얻어보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 법적 대응을 해서 강제력 있는 그런 구제를 받는 이런 수단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례로 알아보는 감염 인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지 한 40분 정도 됐는데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감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진정됐었던 사건인데요. 그걸 아주 간략하게 줄여본 사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자 했는데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특수정갑이 없다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술을 미루고 다른 병원을 전원시킨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수장갑이 없다는 것이 혹시라도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옮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제가 의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그런 특수장갑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그 보호 장구를 갖춰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병원에서 워낙 완강히 거부하니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적어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인권침해다 혹은 차별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라든가 혹은 민법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참지만 마시고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추후에라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병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이런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병원에도 좀 알려져서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던 이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수술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런 진료 거부라는 것들이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어떤 치과 병원에 갔더니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에이즈 청정병원이라는 팻말을 이제 붙인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결국 이 치과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는 뭐 감염인인지를 뭐 확인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 자체가 HIV 감염인에 대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의료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치과 진료 역시도 일반적인 보호 장구를 가지고 충분히 이 감염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료 기준이라고 한다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병원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치과의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HIV 감염인을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추이를 파악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적 접근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책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사례를 많이 모으고 인권단체에 좀 신고를 하고 이름으로써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례들을 모아서 정부에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이러한 병원에 갔을 때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오락킥 등을 통해서 갑자기 감염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한다거나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할까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 대응을 한다. 이건 당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 경우에도 다른 뭐 병원 직원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있는 상태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뾰족한 대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경우는 끊임없이 국가인권의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위법하다는 것과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들. 그런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다른 치과로 옮겨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꼭 책임을 묻는 어떠한 액션을 꼭 펼치기를 좀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인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근거가 있게 다른 병원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러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우연한 계기로 한 직원이 HIV 감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 측에서는 해고도 아니죠. 해고도 아니고 사직서를 써라 라고 하면서 사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고가 결국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좀 밟는다거나 그러니까 해고 우용 소송이 되겠죠. 그런 소송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회사를 좀 그 당사자분에 대한 조력을 통해서 이 당사자분이 이제 회사와 협의를 잘 해서 문제가 좀 잘 풀린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이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위반되는 사실이고요. 굉장히 큰 위협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참지 마시고 이제 인권단체에 뭐 도움을 받는다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장 좀 어려운 것은 회사가 과연 내가 HIV 감염 때문에 회고한 것이다 혹은 사직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연하게 알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려는 수단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간부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어떤 공식 문서라든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뭐 녹취를 한다거나 증거들을 좀 확보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녹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녹음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즉 나와 상대방 사이에 양자 사이의 대화를 우리는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몰래 녹음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타인 간, 즉 제3자 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취를 한다거나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의 경우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오히려 더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좀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어떤 경우냐면 HIV 감염이라는 사실이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직장 동료가 너 이렇게 해서는 회사 못 다닌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퇴사를 종용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게 회사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 HIV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 동료들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계속 제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동료가 나에게 이런 어떤 행위들을 했다 혹은 꼭 회사의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방법으로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금지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이것이 굉장히 위협하다는 것들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제가 바로 소문이 났다는 점이잖아요. 소문이 났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 나의 건강정보 혹은 나의 인사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으로도 에이즈 예방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해서도 위협하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뭐 형사고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 즉 또 공식적으로 이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민감한 정보를 상대가 알렸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손해라든가 혹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혹은 또 언론에 알린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말씀들 하시죠. 직장 검진을 했는데 회사 통보서에서 뭐 HIV 감염 사실을 명시했다. 명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직장 검진 역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IV 감염 여부는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이 검진센터라든가
직장 검진을 하는 이제 곳에서 HIV 감염을 뭐 추가적으로 좀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서비스의 명목으로 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IV 감염 사실은 뭐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검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진센터의 변화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실제로 이 HIV 감염 사실을 이제 명시한 경우가 그렇게 뭐 많이 제가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 사업주에게 나의 그 감염 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법, 즉 HIV 감염 사실은 본인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에이즈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검진센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 그리고 민사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이 검진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만약 HIV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동의서를 요구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동의서를 요구하면은 HIV 감염인이 아니든 감염인이 아니든 이것들을 무조건 검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만약 이런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 역시도 에이즈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업주가 HIV 감염 사실을 회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검진센터에서 직장에 이 회사에다가 통보서를 보내주는데요. HIV 감염 항목에 비감염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명시를 하고 감염에 대해서 공란으로 놔두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뭐 유행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눈에 띄게 이렇게 공란을 남겨둠으로써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역시도 사실상 간접적으로 감염 사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검진센터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이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경로로 HIV에 이제 감염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감염시킨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그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에이즈 예방법에서는 전파매개 행위 금지라고 해서 이 HIV 감염을 타인에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질병을 감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사적으로 뭐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제인권적에서는 이 전파 매개 행위는 폐지를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법적으로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이 나를 감염시킨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우도 이제 민사적인 어떤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항상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콘돔을 사용해서 피임기구를 이용해서 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 성관계를 한 이후에 괜한 어떤 죄책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염인을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했어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전파 매개 행위로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경우라면
형사상 뭐 공갈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금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역시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상대방 역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실제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 제가 가져온 것은 병원에서 감염 사실을 가족에 알린 경우입니다. 이 역시도 사전 질문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사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갑자기 뭐 병문안을 와 있는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와서 뭐 감염 사실을 굉장히 가족들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족에 알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이 에이즈 예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이제 위반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알릴 것인지 역시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뭐 국립병원이라고 한다면 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사항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신적인 손해라든가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책임들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제 이것도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인공수정 임신, 우리가 시험관악이라고 하죠. 인공수정 임신과 관련해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로 시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의료적인 부분이 좀 관련이 돼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HIV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있다면 그 아동의 이 감염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뭔가 국제적인 뭐 의료 기준이나 이제 뭐 인권 기준에서도 감염인으로서 재생산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병원은 HIV 감염이라는 이유로 평등과 침해 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인진정 그리고 형사적인 뭔가 처벌에 대한 요구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 역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주는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부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문제를 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었네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HIV 감염인 이유로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가입 거절과 관해서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약관이라든가 어떤 이 보험의 특성상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들은 이 역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약관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뭐 네가 보험을 든 거 아니냐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은 만약 그 약관상 HIV 감염 여부를 반드시 알리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리지 않았다면 거부당할 이제 요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는 또 그냥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도 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질의응답이 있으면 한번 봐볼까요?
네, 첫 번째 받은 질문인데요. 지난날 동대병원에서 입원 중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전염병이라고 식당에 일할 수 없다며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감염 사실을 알렸고 퇴원 후 식당에 가니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차별이자 이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의사의 책임을 먼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계속 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AJ-예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고 이 의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고요. 먼저 형사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위법하다는 것들을 형사적으로 좀 확인한 다음에 혹은 동시에 민사적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변호사를 찾아서 좀 상담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인권단체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인입니다. 이 사업주인인데요. 이 사업주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해서 직장에서 해고했다라는 것들은 이것 역시도 국가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의 진정 그리고 형사적인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해고 무효 이런 부분들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그러니까 에이즈 예방단체라든가 인권단체와 함께 좀 문제를 꼭 반드시 풀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 본 거는 대기업 취업 시에 합숙간에 하는 건강검진에서 HIV 항목이 있고 동의서를 받고 건강검진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이를 피할 수 없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 건가요? 라고 하네요. 이 대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편이어서 특별히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적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합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HIV 검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가 HIV 검진을 이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법에서 완전히 이제 금지하고 있는 사업주는 HIV 감염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 역시도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단체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그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법률에는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법률을 많이 알리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법률들이 있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런 강의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 법이라든가 우리가 인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와 어떤 사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또 그런 발판으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강의들도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다고
좀 사회도 좀 요구하시고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도 좀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보건소라든가 HIV 감염 초기 감염인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때 이런 사항들 좀 자세하게 알리는 이런 책자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이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것들도 좀 정책 개선 방향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감염이라는 것을 친구가 게이 커뮤니티에 소문내서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데 소문낸 친구를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정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친밀한 커뮤니티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런 배제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HIV 감염 사실을 이제 뭐 내 주변 친구가 알았는데 다른 친구가 알리고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거나 업무상 알게 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로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항상 능사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좀 도입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내므로써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걸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것이 경험칙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전적으로나마 뭐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배상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런 법적인 만약 대응을 굳이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시 HIV 감염자를 배제하는 것은 어떤 근거이고 그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군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HIV 감염인인 경우에 이제 6급, 신체 등 6급을 줘서 이제 완전한 이제 면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제 살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인에 대해서도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국가기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입증할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 공무원이 혹은 소방 공무원이 HIV 감염인이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러한 법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뭐 헌법재판을 통해서 조금 더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해외의 경우도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HIV 감염인의 이제 입대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만 입대해 있는 중에 그러니까 군인으로 있는 중에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HIV 감염과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전파력이라든가 혹은 뭐 체액이 이제 못 도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뭐 전투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행정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대를 하지 않고 그 행정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역시도 그런 뭐 비슷한 방법으로 뭐 아주 뭐 현장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계속 그 경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난치병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즈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 성인이고요. 이 질문으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부모에게 뭐 달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HIV에 대한 정보는 이제 뭐 본인만 알고 있고 뭐 예외적으로 이제 뭐 배우자에게 좀 알리게 되는 그런 것들 외에는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보를 이제 부모님께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것들은 조금 왜 그랬는지 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HIV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내용들 좀 알고 있는 편이어서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담당 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원하는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신다거나 예, 문의를 하시는 것들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금융권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건강검진 한 번에 HIV가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직도 행해지는 이유는 뭘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장검진은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령상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HIV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IV를 넣는 경우들은 보통은 검진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필수적이 아님에도 추가적으로 그냥 뭐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던 이유로 좀 넣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넣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사측에 이제 통보를 한다거나 만약 이 검진센터에서 이 사실을 사측에 통보한다면 이 검진센터 자체가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HIV를 반드시 넣어달라라고 직장검진센터에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는 이 에이즈 영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HIV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더 법적인 좀 책임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좀 요구한다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관행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양성 판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결코 알려서는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뭐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질문들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을 좀 PPT에 좀 담아봤는데요. 그 부분들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네. 네.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에이스 카드로서의 권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이건 나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운명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 감염인들의 권리, 이거는 단지 개인의 권리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타인도 겪고 있고 다른 감염인 동료 역시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었던 이 억울함, 어려움들에 대해서 권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주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감염인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요구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목소리를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 목소리만큼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하면서 그 국가와 사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는 여지들을 보다 많이 넓히고 단지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들을 그치는 것에 넘어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는 것들로 또 시작은 또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그것도 당사자의 목소리로 타인이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사자의 목소리는 당사자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당사자의 도움 그리고 연대들 모으고 다른 이제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좀 목소리를 모으고 집단적으로 PL 커뮤니티가 좀 동시에 함께 요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의 제도가 바뀌고 관행이 바뀌고 더 이상 진료 거부라든가 개인정보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느낀 이 질문들이 분명히 어떤 권리 침해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위협한 어떤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우리는 함께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